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거의 재작년부터도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뭐 유튜브, 반중 유튜브에서 떠드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올해 들어서 점점 이게 더 구체화되고 있고 군대 내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대립각을 약간 세우는 듯한 장류샤가 확실히 군부를 장악한 것 아니겠냐라는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뭐 산업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총리실 산하죠. 이제 거기에 있고요. 저희 직장은 지금 세종시에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연구를 해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잘 안 하는데 주로 그걸 제시를 하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부처에서 보고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기획을 하는 거죠. 최근 중국의 군부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도 이게 궁금했고, 또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중국이 워낙 또 큰 나라고, 저희도 뭐 같이 이제 경제연구소에 있으니까 중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도 중국 전문가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또 중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정말로 딱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려져 있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고 끝나면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쭉 자기가 쌓아온 지식과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좀 물어봤죠. 최근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관련 궁금한 건 물어봤는데 확신은 못하지만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의 재작년부터도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뭐 유튜브, 반중 유튜브에서 떠드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올 초죠. 저도 이제 작년까지 나오는 그 시진핑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점점 이게 더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진핑의 그 군대 내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허웨이동이나 мя오와 같은 그런 시진핑의 측근들이 지금 사실 군에서 축출이 된 상태고 시진핑하고 좀 등을 대립각을 약간 세우는 듯한 장류샤가 군부에 이제 확실히 군부를 장악한 것 아니겠냐라는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더욱 이거를 덧붙인 게 이제 외신이에요. 특히 마이클 플린 이제 전에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이죠. 이 마이클 플린이 나와서 자신의 그 SNS에서 시진핑 실각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도 비밀리에 작동하는 중국 체제 속에서 시 주석은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7월 달에 보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떠드는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소리가 아니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뭐 가장 뭐 그래도 신뢰가 많이 간다는 뭐 YTN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KBS 뭐 이런 데서도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이제 보내고 있죠. 추측성 보도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도 많습니다. 시진핑이 역시 이게 중국의 3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 총석이 국가주석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다 가지고 여전히 틀어주고 있고 이런 식의 실각설은 과거에도 뭐 있어 왔고 하니까 사실은 이건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мя오와하고 저 허웨이동이 축출이 된 것도 시진핑이 정말로 실권을 잃은 거냐. 그게 아니라 시진핑이 자기 측근도 이렇게 마음 놓고 숙청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냐. 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역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 작년까지 떠드는 것처럼 막연하게 유튜브에 떠드는 소문은 넘어서 있고 이제 서서히 실체가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이 맞다라는 거를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죠. 뭐 그 전문가들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그 대만에 있는 대만 총통의 그 직속 싱크탱크가 있어요. 이게 중앙연구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차이원센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정치국 집단 학습과 중앙재경위 회의 주제 등 시 주석에 대한 보도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시진핑식 선전 구호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실각 조짐을 찾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과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얘기가 보면요. 둘 다 약간의 서로 양쪽의 입장에서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정확히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설마 이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올 8월 말에 이제 한번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때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브릭스 그 회의에 불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불참한 게 브릭스 회의에. 그런 거를 보면은, 실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약간 건강이 안 좋았던 건지, 뭐,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 그 불안해 보이는 면은 뚜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어떤 인물인가요? 장유샤가 사실은 시진핑의 오래된 친구예요. 그 아버지가 장중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과 굉장히 친했었고 같이 이제 동지였죠. 말하자면 과거에 전쟁을 할 때 동지였고 그래가지고 이때 서북 야전군 그 제1야전군에서 같이 싸운 전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하고 장유샤 이 두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친했어요. 네,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래서 군부에서도 이제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군부 내에 시진핑 주석의 자기 측근들을 심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군부 내에서 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장유샤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인사권을 두고서. 지금 보면은 허웨이둥하고 랴오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푸젠방이라고 불러요. 복건성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푸젠방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의 말하자면 그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거였고요. 이 장유샤하고 류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산시방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산시방 이쪽에서 나온 또 다른 세력인 거죠. 그래서 군부 내에 다 있는데 이 중국은 군대가 물론 이제 전체 공산당 하에 있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던 국공 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중국에 군벌들이 있었잖아요. 통합된 군대가 아니라. 그리고 군벌들의 자식 세대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군대 내에 태자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태자당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은 다 시가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과거처럼 뭐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 이런 건데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군대 내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과연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장악을 한 거냐? 그렇지 않고 장유샤가 지금 1인자로 올라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장유샤라는 사람이 군대 내에서 인망이 높은 게 중월 전쟁에 또 2번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전 사령관으로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또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군부 내에서 또 많은 인망을 얻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고 이번에 그때 그 사진이 많이 돌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퇴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앞에서 거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혼자서 등을 돌리고 가방 정리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의도된 것이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추측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보라는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유샤가 또 이 사람이 이제 뭐 완전히 친미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미국에도 또 인맥들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진핑 주석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장유샤는 시진핑과 다르게 친미 성향인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프렌들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 뭐 군에 있었으니까 정책이나 이런 거는 뭐 정치 쪽에서 어떨지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그쪽에 이제 좀 친한 인맥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 시진핑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자꾸 미중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중국 경기가 좀 침체된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시위도 몇 번 있었죠. 보도가 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하는 거 보면서 사회적인 불만이 좀 올라가는 거를 보고서 이게 공산당에서 어떤 공산당이 약간 민심을 예전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시진핑 주석도 자리가 조금 과거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이게 자꾸 덧붙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각서를 얘기할 만한 그 강한 증거는 없고 다 몇몇 정황 증거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몇몇 정황 증거들이 뭐 끼키야 유튜브가 반중 유튜브에서나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외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그 공중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그 전직 관료들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자기의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공산당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되죠. 특히 지금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데 과거에 중국의 이제 경제가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부동산하고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이제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식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심해졌고 물론 그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걸 통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뭐 헝다 에버그랜드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그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도 뭐 청년 실업 많고 전 세계적으로 다 청년 실업은 문제가 되지만 중국의 청년 실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2023년도에 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30%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베이징 대학교에 있는 장단당 교수라는 분이 실제로 그거는 탕핑 쪽을 갖다가 빼고 계산한 거다. 다 포함하면 50%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것조차도 원래 그 ILO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의 질을 쭉 생각해 보면은 실제 대학생을 빼고 만약 계산할 경우에 80% 이상의 실업률일 거다라는 추측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좀 약간 정책이 저는 물론 이제 거품이 생기면 잡아야 되고 과열이 되면 좀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너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부동산을 그렇게 조이면서 사교육 시장도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근데 사교육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물론 사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일시에 그게 충격이 올 때 같이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사교육 시장이 싹 사라지면 청년 실업은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뭐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제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모든 것이 확 꺼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나오고 또 코로나 때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회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민심이 더욱 안 좋아진 이유가 시진핑의 경제 정책 때문인가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되기 전까지 덩샤오핑의 그 도관명의 정책이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몸을 낮추고 미국한테 대들지 않고.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된 직후에 처음에 뭐 부패와의 전쟁 이러면서 자기의 반대파를 딱 정리하고 자신의 그 권한이 강해진 다음부터 시작한 게 약간은 그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상당히 소비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보면은 그 미국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소비가 발달하고 뭐 중국에서는 뭐 부동산 그 과열,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과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과열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건 그쪽이 상당히 활발했었죠. 그러면서 사교육도 발달하고 또 소비재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나왔죠.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보기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나름대로 중국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크고 폼나는 전략산업 위주의 정책을 피면서 공동부유라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카드를 꺼냈죠. 근데 공동부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격차를 벌이는 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격차가 있죠. 도농 간의 격차, 동서 간의 격차.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격차는 있지만 사실 중국은 좀 그게 더 강하죠. 예,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중국의 동부하고 서부의 격차만큼 이렇게 심할 수는 없고 또 도시 농촌 간의 차이도 우리나라는 농촌에 가도 웬만큼 돼 있지만 중국은 보면은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줄이겠다.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타락한 소비 문화를 억제하겠다.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찍힌 게 이제 사교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소비 지향적인 문화. 사실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약간 통제를 받은 게 있고 마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했다가
뭐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한동안 또 이제 좀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안 보인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가장 내세운 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우주항공, 뭐 AI.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하나에다가 몰아넣으면 성과가 나긴 납니다. 딥시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쪽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기는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소비에 쫙 퍼져나가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점인데, 미국은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금융회사들이 붙고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그 사모펀드들도 달려듣고 뭐 투자은행 달려들고 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거기,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요, 스타트업들이 쫙 생깁니다. 물론 망하는 데도 많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소비재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간 산업이 되기도 하지만 기간 산업의 부수적인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쭉 퍼져나가는 이런 낙수 효과 같은 게 큰 건데, 중국은 지금 딥시크가 저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다른 서비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국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거고요. 물론 뭐 아직 AI는 미국 쪽도 이렇게 실생활 모델이 많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응용 모델이 나오고 응용 서비스가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면요,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나오겠죠. 과거에도 늘 그래왔고, 이게 소련이 예전에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할돼서 지금 러시아가 되기 전에 첨단 산업, 정말로 앞서 나가는 최선단 산업이 과연 미국보다 뒤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의 차이는 컸죠. 근데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련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첨단 기술 확보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국가 차원에서 미뤄졌어. 하지만 그게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이 되면서 이게 소비재로다가 다양한 응용 서비스라든지 응용 산업 쪽으로 활발하게 발전을 못한 거죠. 미국은 그게 된 거였고요. 지금 중국이 물론 그때 소련만큼 경직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서서히 경제 방향이 약간 그렇게 경직돼 가는 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저는 마윈 그 총수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국가에서 저렇게까지 간섭을 하면은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그 지방정부 부채라든가 이게 숨겨진 부채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거 한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통제를 한 거죠. 뭐 사교육도 그랬고, 이 속도 조절이 조금 이제 너무 속도가 빨랐던 거 아니냐,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당에 대한 불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변동이 없는 한 시진핑이 끝까지 연임하는 건가요? 그렇게 본인은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산당 내에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자체도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마 요번에 3연임까지 하고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형태로 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쿠데타 형식으로 쫓아내는 건 당의 위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형태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각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서 임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식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만약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거는 근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희망 섞인 얘기로는 당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이제 앞에서 얼굴마담 형태로 그걸 조율을 할 사람이 왕량하고 후추나 이 두 명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둘 다 이제 공청단 계열이죠, 원래는. 그리고 실제로 후추나가 원래 시진핑 다음으로 격대 지정을 했을 때, 시진핑 다음에 후추나, 시진핑 두 번 하고 후추나가 되는 걸로 적대 지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걸 밀어내고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황태자 정도? 예, 근데 이런 식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온건파고 과거에 실용 노선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좀 누가 되든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용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기조, 공산당의 큰 기조가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히토르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지금 미중 갈등에서 무역에서 서로 초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상대를 목을 조를 수 있는 거. 근데 미국은 현재 가장 자기의 초크 포인트로 쓰는 거는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죠.
예, 근데,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히토류가 이제 초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할 때 당연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무역을 단절하면은 둘 다 피해를 많이 보지만 무역량이 줄어들면 중국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갖다 만회하는 게 히토류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미국이 예전에 제일 많이 생산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1960에서 80년대에 보면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 여러 군데가 쓰입니다. 뭐 비행기나 뭐 탱크 이런 데서도 이 강판을 강화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조금만 섞으면 강도가 훨씬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강도를 높이려고 두껍게 하다 보면 너무 또 무거워지는데 히토류는 그렇지 않고서도 강도를 굉장히 강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 같은데 뭐 자석 특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없으면은 사실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가 대단한 엄청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이제 만드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에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960년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 히토류의 주 공급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2019년에 넘어오면요. 중국이 60%를 넘어가요. 거의 70%를 육박하게 되고 2020년대에 들어가서는 미국의 생산량은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쓴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트럼프 1기 시절에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레이어잖아요. 근데 그레이어가 이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입니다, 사실. 이게 둘이 똑같아요. 정책이.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현재 미국 행정부의 그 무역에 대한 인식을 보려 그러면은, 라이트하이저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옳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라이트하이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전형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당연한 규범을 중국은 완전히 무시하고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싸게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못 만드느냐? 다른 나라도 만드는데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 다음에 대체재가 전혀 없냐?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몇몇 개는 있기도 해서 인조로다가 만약에 대부분 흑연 같은 건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인조 흑연을 만들면은 지금보다 소리가 조금 더 커요. 자동차에서. 소음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비용도 약간 더 비쌉니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조 흑연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토류 대체제를 만들거든요. 부분적으로. 완전 대체는 어려운데 이게 만들고는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로 써서 실제로 히토류 수출 제한 딱 했더니 미국의 그 시카고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공장이 한 일주일 동안 생산 중단된 적도 있고 하거든요. 올 초에. 그런데 히토류를 가지고 지금 조일 수 있는 게 이쪽 그 자원 쪽의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체재를 찾고 그다음에 그 인공 재료를 만들고 하다 보면요. 지금 현재 중국의 60%, 그러니까 70% 이상 되는 걸 갖다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도. 하지만 이 조르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한 3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저 중국의 히토류를 초크 포인트로 쓰는 게 지금보다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가는데 지금 협상 내용을 보면요. 중국이 이번에 미국하고 협상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미국이 중국한테 굴복하는 형태가 나오네. 그러면서 중국이 역시 센 히토류가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차전이고 미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했다가 실패한 걸로 봐야죠. 중국이 선방을 했다 정도예요. 그럼 이게 1년으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도 임기 내내 갈 거고 그럼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되면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정책, 그러니까 이번에 해리스죠.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차이나 배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는 둘 다 똑같아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글로벌 타임스에서 2020년대 초반에 나온 칼럼에서 보면은 그 만평이 되게 재밌는 게 나왔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둘이 서로 싸우면서 화살을 겨누고 관역을 맞추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이 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의 북경대에 있는 그 장지스 교수도
그 포린 어페어의 작년에 그 기고한 거 보면은 중국이 트럼프를 원할까 해리스를 원할까 이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누가 되든 똑같다고 본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거는 아마 이제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이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토류를 갖다가 10년 동안 그럼 계속 초크포인트로 쓸 수 있느냐? 물론 아예 못 쓰지는 않겠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국도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미국도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간에는 지금은 눈치 보면서 있으면서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무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계속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